예!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고급. 우리는 지금 현대를 공부를 하고 있죠. 49번째 시간입니다.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문제까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5.16 군사정변 몇 년이냐면 1961년이죠.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부터 박정희가 피살을 당하는 79년 10월 26일까지의 역사를 이번 강의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번 강의는 한국 현대사 가운데에서 1961년부터 1979년까지의 약 18년 동안의 역사를 공부를 하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멋지게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네, 여러분, 박정희 정부, 이번 강의에서의 주인공은 뭐니 해도 누구라고 해도 박정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정희는 언제 권력을 잡았죠? 그렇죠, 여러분. 1961년 5월 16일 5.16 군사정변으로 바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죠? 연도 외울 수 있으면 외우시는 게 참 좋죠. 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외우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5.16 이쪽으로 가도 5.16 이쪽으로 가도 5.16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61년 5월 16일에 바로 박정희가 권력을 잡은 다음부터 박정희는 언제 죽냐면 1979년 10월 26일 대체로 우리 11.6 사태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쏜 권총에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결국 피살을 당하죠. 그러므로 79년까지 약 18년간의 역사를 이번 강의에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일단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현대사의 흐름을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아주 간략히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제강점기 1910년에 시작되어서 일제강점기는 만으로 35년간 갔죠. 여러분, 일제강점기는 언제 끝나죠? 그렇죠. 1945년 8월 15일에 일제강점기는 종료가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때 해방,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일제강점기 끝나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바로 수립이 되었느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에 시작된 거는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미소 군정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1948년 8월 15일까지, 8월 15일까지를 바로 미소 군정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1948년 8월 15일이 바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바로 이때부터 이제 출범을 했는데요. 최초의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죠. 그러므로 대한민국 정부의 최초의 정부는 이승만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이승만 정부라고 우리는 편의상 이름을 그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탄생을 했고요. 우리 한국사에서 최초의 공화정이죠. 최초의 공화정이 이루어지는 국가이기 때문에 바로 이승만 정부가 바로 제1공화국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1공화국인 이 이승만 정부는 12년 동안 가죠. 이승만 정부가 독재를 해가지고 결국 우리 국민들이 3.1운동과 같은 그러한 거국적인 민족운동을 일으켜서 바로 이승만 정부 제1공화국을 붕괴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사건이죠? 그렇죠. 4.19죠.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 제1공화국은 무너지고 당시 이승만 정부 당시에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새롭게 권력을 잡지 않습니까? 4.19 혁명을 승리로 이끈 학생과 시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음 정부가 탄생을 했는데 당시 민주당의 리더가 장면이었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는 장면 정부라고 표현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면 정부 제2공화국이 출범을 했는데 이 장면 정부는 금방 끝나죠. 8개월밖에 가지 못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이유가 뭡니까? 바로 5.16 때문이죠. 61년 5월 16일에 바로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장면 정부 제2공화국은 붕괴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주인공이 바로 박정희죠. 그래서 박정희가 바로
국가재건 최고회의라고 하는 군부의 회의 단체를 만들어서 그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약 2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통치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이 시기를 우리는 군정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군정이 두 번이네요. 현대사에서 미소 군정기의 군정, 그리고 박정희의 군정. 박정희의 군정. 이때는 공화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화국은 국민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선출이 된 국민의 대표가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국가를 통치하는 그러한 국가를 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삼권 분립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군정이 통치했었는데 이 군정은 국민이 추대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무력으로 국가 권력을 장악한 것이죠. 그리고 이때에는 삼권 분립이 안 되고 삼권이 모두 이 군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공화국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군정의 기간은 삼공화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이 군정 건너뛰고 그 다음이 삼공화국이 된다라는 겁니다. 박정희가 군대에서 예편을 해가지고 일반인이 된 다음에 민주공화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창당을 하고 1963년 10월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가지고요.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요. 그래서 박정희가 63년 12월에 바로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를 이제 군정의 2년 동안의 공백을 거치고 나서 새롭게 출범이 되는 공화국이다라고 해서 이 공화국이 바로 2공화국 이후에 3공화국이 되는 것이죠. 3공화국이 바로 무슨 정부냐? 박정희 대통령 이름을 따서 또 박정희 정부라고 표현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박정희 정부는 자기들 스스로 3공화국을 자폭을 해요. 스스로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하면서 제4공화국으로 부활을 하죠. 스스로. 스스로. 자, 그래서 3공화국에서 4공화국 모두 박정희 정부가 되는데 그 계기는 1972년 10월에 유신헌법이다라는 것이죠. 유신헌법으로 3공화국의 문을 스스로 닫고 제4공화국의 문을 스스로 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공화국도 박정희 정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번 강의에서 공부할 내용은 제가 분필로 이렇게 한번 테두리를 쳐보면 이렇게가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번 강의 시작을 할 적에 세 문제까지 나올 수 있다 그랬었죠. 바로 군정에서 한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3공화국에서 한 문제, 그리고 제4공화국에서 또 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씩 잘 정리를 해 주셔야겠어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잘 하시면은 이 부분에서 문제가 어렵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군정 그리고 5.16 군사정변부터 시작해서 군정 그리고 3공화국 그리고 4공화국 이렇게 순서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 요 정치 부분이 끝난 다음에는 경제에 대해서 또 우리가 공부를 또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박정희 시대의 경제는 뭐 가장 중요한 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이때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습해 볼까요? 군정 3공화국 4공화국 가운데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요게 언제 시작을 했을까요? 언제? 1962년입니다. 1962년이 바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해거든요. 62년은 어디 들어가죠? 여기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군정 때 스타트,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정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제가 판서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면 정부 제2공화국이 장면 정부였죠. 여러분, 장면 정부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해보면 어떻게 해서 탄생을 했죠? 일단 장면 정부는 제2공화국이다. 제1공화국은 이승만 정부인데 이승만 정부는 붕괴되었다. 무슨 혁명으로? 4.19 혁명으로 붕괴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붕괴되면서 4.19 혁명으로 승리한 학생과 시민들한테 바로 권력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승만 정부의 끝자락에 바로 허정과도 정부가 출범을 해가지고 3개월 동안 학생과 시민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헌법을 바꿔놓고 헌법을 학생과 시민들 그리고 야당인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헌법을 바꿔놓고 헌법 개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승만 정부의 문을 닫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허정과도 정부는 장면 정부가 아니라 이승만 정부의 마지막 정부, 마지막 부분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때 이미 이승만은
네, 하와이로 네, 망명을 간 상태여서 네, 망명을 갔고 그리고 이기붕은 자살을 했기 때문에 당시 네, 이승만 정부를 이끌던 인물은 허정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허정과도 정부가 바로 개헌을 했는데 그 개헌이 몇 번째 개헌이죠? 세 번째 개헌이죠. 첫 번째 제1차 개헌과 두 번째 제2차 개헌은 이승만 정부가 자신들의 권력을 독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내놓았던 개헌이 되겠습니다. 1차 개헌은 발췌 개헌이 되는 것이고 2차 개헌은 4.4.5입 개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의 개헌은 이승만 정부가 독재하려고 한 거고 3차 개헌이 바로 네, 이승만 정부가 붕괴된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패배한 이후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차 개헌의 핵심이 뭐였죠? 자, 이쪽에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네, 3차 개헌. 이제 이승만 정부 대통령제 정말 독재, 정말 신물이 나다. 대통령제는 독재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생겼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네, 정부 형태의 대통령제를 무엇으로 바꾼 거죠? 그렇죠. 네. 수상이 통치하는 수상이 네, 정당이 네, 그러니까 그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이 집권 여당이 되어 가지고 그 집권 여당 안에서 정부가 탄생을 하는 네, 내각제. 그리고 그 집권 여당의 우두머리 리더가 바로 수상이 되어가지고 그 당의 당수가 수상이 되어서 바로 국가를 통치하는 내각제 또는 내각 책임제로 헌법을 바꾼 것이고 그리고 국회가 하나면은 독재가 쉬우니까 국회를 둘로 만들잖아요. 미국과 영국처럼 네, 하원과 상원으로 국회를 이렇게 두 개로 만드는 이원화하는 네, 그러한 개헌이 바로 3차 개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가 하나인 것을 우리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단원제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국회가 두 개인 것을 양원제, 부모님을 양친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양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양원제. 그래서 네,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단원제를 양원제로 바꾼 헌법이 바로 3차 개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3차 개헌의 그 별명은 뭐냐면요. 네, 내각제 개헌이다라는 것이죠. 네. 요렇게 3차 개헌을 해놓고 그 다음에 총선을 했다라는 겁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했더니 당연히 네,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압승을 하면서 민주당이 모든 권력을 잡고 민주당의 리더였던 장면이 수상이 되고 네, 그리고 그 민주당 안에서 내각이 구성이 되어서 정부가 구성이 되어서 바로 그 정부를 장면이 이끌어 나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면 정부라고 하는 것이고 무너진 1공화국 다음에 두 번째 공화국이기 때문에 제2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런데 장면 정부는 오래가지 못했다. 자, 여러분 이제는 귀 아프시죠? 네, 무엇으로? 5.16 군사정변으로 네, 군인들이 바로 무력으로 모든 권력을 장악을 하면서 바로 네, 제2공화국 장면 정부는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너지고 바로 군부가 장악을 하게 되는데요. 이 군부의 리더가 누굽니까?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네, 육군소장 박정희죠. 네, 박정희가 바로 장악을 해가지고 네, 일단 5월 16일 당일에 군사혁명위원회라고 하는 단체를 출범을 시켜가지고 혁명공약이라고 하는 것을 내놓습니다. 혁명공약. 이 5.16 당일에 네, 바로 혁명공약이라고 하는 네, 6개의 조항의 공약을 내놓는데 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1조와 4조입니다. 네, 앞으로 우리 군부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국민들한테 약속을 한 건데요. 그게 뭐냐? 네, 이 군부가 가장 강조한 두 가지가 바로 다름 아닌 반공. 공산주의는 우리의 적이다. 공산주의와 싸우겠다라고 하는 반공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경제개발. 아직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6.25의 그 참화에서 잿더미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개발, 경제발전해가지고 국가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 군부가 반공과 경제발전 요 두 가지를 국시로 하면서 이들이 이제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군사혁명위원회는 이틀 후인 5월 18일에는 이름을 바꿔요. 국가재건 최고회의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바로 다름 아닌 2년 동안의 군정을 이끌었던 그런 단체가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박정희는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의장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군부는 구체적으로 뭐가 되냐면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되는데요. 이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2년 동안 1963년 12월에 바로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된 박정희가 바로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까지 약 2년 동안 네, 우리 대한민국을 통치를 하게 되는데 가장 이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이 2년간의 통치 기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바로 이겁니다. 경제발전 한다 그랬잖아요. 경제발전. 그래서 네, 바로 이 군정 기간 안에 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탄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러니까 5년씩 끊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출범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년이니까요. 1962년이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2, 3, 4, 5, 6. 1962년부터 1966년까지가 바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국가재건 최고회의에 의해서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1962년이 시작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하나를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이 군부는 반공을 국시, 네, 국가의 진리,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방향으로 삼으면서 아주 강력한 반공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요. 그리고 이들은 군인들답게 네, 이 독재, 당연히 독재를 하기 위해서 이들이 네, 바로 이러한 쿠데타를 일으켰겠죠. 그래서 독재를 최대한 막는 이 헌법이 진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다시 헌법을 독재가 아주 쉬운 이승만식 헌법으로 다시 되돌린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3차 개헌은 내각제 개헌이고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그리고 단원제를 양원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국회가 2개였어요. 네, 군부가 탄생하기 전까지 장면 정부는 국회가 2개였습니다. 네, 민의원과 참의원. 오늘날의 미국의 하원과 상원의 개념처럼 네, 민의원 그리고 위에 참의원 이렇게 2개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4차 개헌이 있었죠. 그런데 4차 개헌은 정부 형태를 바꾼 개헌이 아니라 부정선거 관련자, 그러니까 3.15 부정선거죠. 3.15 부정선거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한 개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네, 이루어진 개헌이 바로 군부가 주도한 개헌이어서 군부는 네, 5차 개헌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군부가 5차 개헌을 했는데요. 이 군부가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5차 개헌을 주도했는데 이 5차 개헌의 내용은 뭐냐? 내용은 굉장히 쉽습니다. 네, 3차 개헌의 화살표를 반대 방향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현재 내각제인데 이것을 바로 대통령제로 다시 바꿔요. 네, 되돌리는 환원시키는 거죠. 그리고 양원제를 국회가 2개면은 독재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독재가 어렵겠죠. 네, 그래서 양원제를 다시 단원제로 네, 원래대로 빽 한 게 바로 다름 아닌 군부의 네, 5차 네, 군부의 대통령제 개헌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박정희는 당시까지는 군인이었는데 자신이 이제 1963년, 네, 63년 초에 네, 군대를 나와요. 군대를 이제 예편을 한 다음에 일반이 된 다음에 이 박정희가 민주공화당, 네, 민주라고 하는 단어는 대체로 이제 생략을 하고요. 대체로 박정희는 공화당 그럽니다. 박정희 정부는 네, 공화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창당을 해가지고 1963년 대통령제가 됐죠. 그래서 대통령제로 네, 대통령제가 됐으니까 대통령 선거를 하겠죠. 1963년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 대통령 선거에 바로 네,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네, 출마를 합니다. 그래서 승리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간신히 승리는 했는데 정말 간신히 이겨요. 간신히 네,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 가지고 바로 이 당선이 된 네, 박정희가 바로 1963년 12월 17일에 네, 대통령으로 취임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제3공화국 제2공화국인 장면 정부 무너지고 제3공화국의 시작은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날짜를 딱 끊어본다라고 한다면 1963년 12월 17일부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네, 군부는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년 동안 우리를 통치했다. 61년부터 63년까지. 그리고 이 군부는 혁명 공약을 내세우면서 반공과 경제 발전을 핵심으로 삼았고, 그래서 네, 이 반공과 경제 발전을 바로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네, 2년 동안 아주 강력하게 추진을 하면서 이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출범을 한다, 스타트를 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네, 개헌을 단행을 해서 내각제를 대통령제로 그리고 양원제를 단원제로 바꾼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5차 개헌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국 현대사에서 현재 네, 헌법은 9번 바뀌었어요. 9차 개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의 헌법은 9차 개헌의 헌법입니다. 그런데 현재 네, 우리는 5차 개헌까지 정리를 했네요.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제3공화국 박정희 정부가 이제 네, 출범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우고 다시 이 자리에다가 이제는 네, 3공화국. 자, 무슨 정부라고요? 네, 박정희 정부. 박정희 정부. 자,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정부가 출범을 했다. 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전체 개발 한번 했었죠? 네, 그거 우리 공부할 때 3공화국은 공부할 게 뭐 있다 그랬었는데 몇 개 있었나요? 그렇죠. 3개 있었죠. 네, 3공화국이 만약에 시험 문제로 나오면요. 네, 아마도 이 3개 가운데 하나가 시험 문제로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 기억이 잘 되십니까? 네, 대한민국 공부를 하실 때에는요. 네, 우리 대한민국 전체 개괄에서 제가 쭉 판서를 통해서 설명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이 뭐 적어 놓으셨거나 뭐 이렇게 캡처를 해 놓으셨다면 그거를 보시면서 전체적인 큰 어떤 흐름을, 큰 지도를 한번 확인을 하시면서 세부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3공화국의 공부 내용은 3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말로 한번 해보겠어요. 첫 번째 베트남 파병이 있었죠.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서,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 네, 우리 베트남 우리 네, 국군이 네, 베트남전에 정말로 많은 장병들이 베트남전에 파병이 되었거든요. 이제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우리가 일단 공부하고, 다음에 두 번째는 한일 국교 정상화. 일본이 1945년 8월 15일에 패망한 다음에 우리 한반도에서 도망치듯이 떠나서 공식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은 네, 공식적인 교류가 없었어요. 물론 비공식 교류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국교가 수립이 안 되고 있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 발전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과 네,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일본과 국교를 새롭게 정상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교 정상화했어요. 당시 너무 빨리 하는 바람에 정말로 많은 부작용을 낳았고 그 부작용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고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공부할 것은 바로 네, 공화당의 이 박정희 공화당의 삼선 개헌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네, 베트남 파병 그리고 한일 국교 정상화 그리고 공화당 삼선 개헌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박정희 정부, 자, 베트남 파병. 여러분, 베트남전이 일어나는데요. 이 베트남전은 우리 대한민국의 6.25 전쟁과 유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베트남은 남북으로 분단이 됐어요. 남북으로 분단이 됐는데 또 네, 공통점이 뭐냐면, 그래서 북쪽의 베트남을 북베트남이라 그러고, 네, 그리고 남쪽의 베트남은 당연히 남베트남이라 그러겠죠. 네. 어떤 공통점이냐면 네, 북베트남이 바로 네,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고 네, 남쪽의 남베트남이 네, 민주주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베트남전은 무엇이냐? 6.25랑 비슷하다니까요. 네.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으로 네, 쳐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이 북베트남을 베트공이라고 표현을 하죠. 네. 베트공이 네,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트남전의 시작입니다. 네. 그래서 당시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하던 미국이 누구를 도우러 베트남전에 네, 참여전을 했을까요? 당연히 남베트남이죠. 남베트남을 돕기 위해서 바로 미국이 바로 네, 남베트남 쪽에서 북베트남과 싸우기 위해서 참전을 딱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전 세계의 우방 국가들에게,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우리 미국만으로는 힘이 부족하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가 바로 남베트남 편에서 싸워야 한다라고 하면서 참전을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미국이 참전 요청을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자,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한테, 한국한테 참전 좀 해줘. 참전해줘. 군대 좀 보내줘. 전에 6.25 전쟁 때 우리가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위해서 도와주러 왔잖아. 이번엔 너희들이 좀 참전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우리 한국이 뭐라고 하냐면요. 참전할 수 있다. 아, 그런데 공짜로? 가면은 우리 장병들이 굉장히 많이 죽거나 다칠 텐데 우리 장병들의 이 소중한 생명을 바로 우리가 바쳐야 될 텐데 이거 그냥 공짜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느냐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뭐 당연하겠죠. 그랬더니 미국이 그럼 뭘 원하는데? 그러면 한국 베트남전 파병의 대가로 뭘 원하는데? What do you want? 뭐 그랬겠죠. 뭘 원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한국이 미국한테 뭐를 요구하냐면 그래. 그렇다면 우리는 이 대가로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자, 우리 아직 경제 발전 못하고 있잖아. 우리 6.25 전쟁 이후에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 회복이 안 되고 있잖아. 우리 좀 경제 좀 도와줘. 우리 못 사는 거 알잖아. 라고 하면서 경제 발전을 우리가 조건으로 내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군 6.25 전쟁 때 쓰던 이런 아주 재래식 무기 지금도 우리가 계속 쓰고 있거든. 좀 새 걸로 좀 바꿔줘라. 좀 좋은 걸로. 이렇게 두 개를 바로 미국한테 조건으로 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이 좋아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두 개 우리가 약속을 하겠다. 우리 한국이 그래? 그러면 그거 문서로 하자라고 해서 바로 미국이 각서를 써줘요. 각서. 물론 이 각서를 쓰기 전에도 이미 우리 한국군은 많이 파병이 되고 있었습니다. 각서. 그래서 이 각서가 나왔는데 이 각서가 이름이 뭐냐면요. 당시 주한 미국 대사예요. 브라운. 이 브라운이 바로 각서를 써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브라운 각서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약속을 한 거죠. 약속. 그래서 우리 한국은 그 이후부터 더더욱 많은 군대를 파병을 하게 되는데요. 세상에 우리 한국이 30만이나 되는 대군을 이런 엄청난 군대를 우리 한국 국군을 바로 베트남전에 파병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당시 55만 파병을 했거든요. 그와 비교했을 때에는 우리 한국이 30만 파병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약속대로 우리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한국군 현대적인 무기로 현대화가 되면서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때 베트남전을 계기로 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하겠어요? 당시 우리 많은 국군 장병들이 베트남전에 가가지고 월급을 받아요. 달러를 받는 거죠. 그 달러가 엄청나게 많은 그 달러가 바로 우리 한국으로 다 들어오겠죠. 당시 한국은 정말 돈이 없었는데 이 엄청난 달러가 들어오게 되면서 아주 큰 도움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트남전에 필요한 이런 어떤 군수 산업에 많은 어떤 군수품들을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바로 조달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경제가 더 많이 발전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중화학공업을 정말로 하고 싶은데 이 중화학공업에는 꼭 필요한 핵심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기술이나 또 많은 어떤 그 자본 이런 것들을 바로 미국이 우리 한국에게 바로 지원을 해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중화학공업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야 라고 아무나 안 가르쳐주는 그런 좋은 기술들을 이제 전수를 해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 전쟁 끝난 다음에 이 베트남 건설 사업에 바로 우리 한국이 또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서 굉장히 큰 경제적인 이득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베트남전을 계기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얻게 된 이 경제적 이익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요. 베트남 특수라고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하게 된 아주 중대한 하나의 전환점이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런 말이 있어요. 일본은 6.25 전쟁으로 잿더미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한국은 코리아는 베트남 전쟁 덕택에 잿더미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만큼 우리가 베트남전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얻은 이득은 이 당시에 매우 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브라운 각서라든지 또는 당시에 그 베트남전의 상황,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 요청으로 인해서 한국이 바로 베트남에 우리 군대를 많이 파병을 하면서 일어났던 이런 어떤 전체적인 상황을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은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공부할 거는 뭐냐면은 바로 한일 국교 정상화죠. 우리 한국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지금 이제 뭔가를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당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경제 발전에 성공을 해가지고 경제 대국이 된 나라가 일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일본하고 손을 잡지 않으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실질적인 이유 때문에 바로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과 국교를 이제 체결을 하면서 수교를 맺으면서 국교 정상화를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언제냐면 1965년이에요. 1965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과 국교 정상화가 됐는데 이때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으로부터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 공식적인 사죄, 일제강점기에 대한 공식적인 사죄와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대한 배상, 우리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한국 정부가 너무나 그 경제 발전이 급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다 받아내지 못하고 그냥 수교를 체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일국교 정상화는 1965년부터 5년에 체결이 되었는데, 이 회담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부터 회담이 막 진행되고 있을 때, 그때 우리 학생과 시민들은 일본의 정당한 그 공식적인 사죄와 그리고 일본의 정당한 배상이 없는 한일 국교 정상화는 그야말로 굴욕이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에 한일 국교 정상화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1964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국교 정상화가 되기 전에 회담 중에 있었다라는 거죠. 1964년 6월 3일 6.3항쟁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6.3 시위라고도 하고요. 6.3 항쟁.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 운동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거 하나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6.3 항쟁. 요거 나오면 한일 국교 정상화에 대한 반대, 학생과 시민들의 반대 운동이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것은 제 몇 공화국? 박정희 정부의 제3공화국의 일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보실까요? 박정희가 대통령이 계속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헌법을 바꿉니다. 그게 제6차 개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5차 개헌 공부했었죠? 5차 개헌은 언제 나왔죠? 1962년에 나왔거든요. 군정기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헌법을 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바꿨죠. 그런데 당시 대통령제는 임기가 4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대통령제는 임기가 5년이죠. 이 당시엔 4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4년마다 한 번씩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봤듯이 1963년에 일단 대통령 선거했죠. 대선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죠. 그래서 4년 후에 1967년 여기까지가 바로 초대 대통령이 초선으로 당선된 초선 대통령인 박정희의 초선의 기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때 대선을 또 치러가지고 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재선까지 일단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971년에 이때 또 대선을 또 치르게 되는데, 당시 이 5차 헌법은
대통령은 초선과 재선까지는 가능하고 그 다음 대선에는 출마를 못하는 게 당시 헌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 대선 네, 출마하면 해서 당선이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3선이 되는 거죠. 3선. 3선은 안 된다. 3선은 안 된다가 당시 네, 5차 개헌의 헌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선을 하고 싶은 박정희는 네, 이 헌법을 바꾸게 되는 거죠. 헌법을 언제 바꾸냐면 1969년에 네, 대선이 있기 2년 전에 1969년에 바꾸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공화당 3선 개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화당 3선 개헌이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네, 요게 바로 다름 아닌 네, 6차 개헌이 되겠죠. 당연히 여러분 당시 야당들은 이 공화당 3선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거를 당연히 막았겠죠. 네, 그래서 국회의사당을 이 야당 의원들이 네, 점거를 해가지고 그 절대 이 개헌안이 통과가 되지 않도록 네, 24시간 국회의사당을 지켰습니다. 입을 갖고 오고 바리케이트 막 쳐놓고요. 그랬더니 이 공화당 의원들만 따로 그 국회의사당 바로 옆에 별관이 있었어요. 사실은 식당입니다. 네, 식당에 일요일 새벽 2시에 이들만 조용히 모여가지고요. 불 꺼놓고 불 켜놓으면 야당 의원들이 또 들이닥치니까요. 불 꺼놓고 조용히 자기들끼리 네, 개헌안을 통과를 시켜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네, 식당에서. 네. 그래서 이거를 보통 날치기 통과라고 하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교과서에서는 대체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 변칙 통과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3선 개헌안이 이때 이렇게 네, 얼렁뚱땅 네, 통과가 되면서 네, 바로 1971년 대선에 네, 바로 박정희가 또 네,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출마를 했어요. 출마를 시작해가지고 네, 역시 네, 박정희가 네, 이때 딱 출마를 하고 당시 야당은 네, 김대중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치열하게 네, 선거전을 벌여서 결과가 딱 나왔는데 아주 근소한 차이로 네, 박정희의 승리, 네, 박정희의 당선으로 결정이 되는데 지금도 이것이 네, 부정선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김대중 대통령은 나중에 1997년 네, 12월 달에 네,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때는 이제 당선이 되죠. 네, 이때는 1971년 대선입니다. 네,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네, 김대중 씨가 그 낙선이 되고 박정희가 바로 네, 당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때는 간신히 고비를 넘겼지만 다음번 대통령 선거 때 또 이런 식으로 대통령 선거를 하면은 절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아주 완벽한 결론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대통령이 된 다음 해에 헌법을 바꿔요. 헌법을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네, 선출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이 대통령 선거를 하면 절대 모두가 다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면 자기가 안 될 거는 불보듯 뻔했기 때문에 네, 국민이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네, 어떤 단체 하나가 네, 자기 부하들이죠. 자기 부하들이 바로 거기에서 체육관에 딱 모여가지고 대통령을 뽑는 이런 어떤 네, 간접 선거로 헌법을 바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바꾼 헌법이 뭐죠? 바로 유신헌법이다라는 거예요. 그 유신헌법을 계기로 해서 바로 제4공화국이 출범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유신헌법 보시겠어요? 네, 4공화국. 네. 자, 4공화국도 네, 박정희 정부가 되겠고요. 박정희 정부가 되겠고 이 4공화국의 시작은 바로 다름 아닌 유신헌법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유신헌법의 핵심은 뭐니 해도 국민이 박정희를 더 이상 안 뽑아주니까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자기 부하들이 대통령을 뽑는 방식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신헌법은 독재헌법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유신헌법으로 시작된 게 이제 4공화국인데 일단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개헌안이 통과가 안 되잖아요. 이러한 헌법이 통과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개헌안을 통과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박정희가 뭐라고 하냐면요. 1972년 네, 10월 달에 바로 대통령 특별선언을 합니다. 대통령 특별선언.
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비상의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특별 선언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네. 비상계엄령을 꼼짝 못하게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합니다. 일단 여러분 여기에서 계엄령이 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어요. 네. 일단 이 령은 명령이라는 뜻이고요. 명령. 누가 누구한테 내리는 명령이냐면요. 누가 누구에게? 대통령이 군대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지금 현재 이 치안의 상황으로는 경찰만으로는 치안이 잘 유지가 안 되니까 이제 너희 군대가 치안을 담당하라, 치안을 도우라 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군대에게 내리는 명령이에요. 걔는 경계입니다. 경계를 더더욱 엄중히 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바로 대통령이 군대에게 내리는 명령이 바로 다름 아닌 계엄령이다라는 겁니다. 계엄령을 군대가 받으면 여러분 군인들은 군부대 안에 있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전원이 이 군인들이 다 군부대를 나와서 장갑차를 대동을 하고 탱크와 장갑차를 대동을 하고 쫙 나와가지고 도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리마다 지켜요. 큰 사거리마다 이 군인들이 총 들고요. 실탄 딱 이렇게 장전해 놓고 총 들고 초소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요. 군인들이 이렇게 딱 경계 근무를 선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이상한 어떤 행동 어떻게 보이면 국민들이 이상한 모습을 보이면은 바로 딱 총 겨눠 버리는 거죠. 네. 자, 그게 바로 계엄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엄령을 쫙 선포를 했다라는 겁니다. 계엄령을 선포를 하고 여러분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국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국회를 해산시켜 버려요. 국회 해산시켜 버리고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다른 데에서 국회가 그 개헌안이 통과가 됩니다. 비상국무회의. 이 비상국무회의를 통해서 바로 유신헌법의 이 개헌안이 통과가 딱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국민들로부터 이 국민의 뜻을 받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형식을 취하기 위해서 국민투표까지 합니다. 네. 이 국민투표에서 또 찬성표를 또 얻으면서 다 조작이죠. 얻으면서 바로 유신헌법이 탄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탄생된 게 무슨 헌법이다? 유신헌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요것은 우리 아까 공부한 6차 헌법이 뭐였죠? 그렇죠. 공화당 3선 개헌이었죠. 근데 요거는 이제 6차 다음에 개헌이니까 이것이 바로 제7차 개헌이 된다라는 겁니다. 유신헌법. 핵심은 뭐니 해도 대통령 직선제를 대통령 간선제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 유신이라고 하는 거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유는 맨다, 잡아맨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매듭이나 어떤 그 끈이 헐거져 있을 때에는 잡아매고 그런 어떤 매듭이나 끈이 낡아 있을 때는 새로운 매듭이나 끈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확 잡아매는 거를 바로 그리고 신은 새신자입니다. 새롭게 잡아맨다, 묶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잘 쓰는 말로 바꾸면은 유신은 개혁과 완전히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혁 헌법을 내놨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독재 헌법이죠. 자, 그래서 유신헌법은 이렇게 나와가지고 탄생해서 4공화국 박정희 정부가 출범이 되고 이 유신헌법의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4공화국의 내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유신헌법. 핵심은 뭐니 해도 대통령이 바로 국민에 의해서 선출이 자기 자신이 대통령으로 안 되니까 바로 자기 부하들로 대통령을 뽑는 집단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를 바로 간선으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그 간선을 하는 간접 그 선거의 주체가 이름이 뭐냐? 통일주체국민회의다라는 거예요. 통일주체국민회의. 줄여서 통주국 그러죠. 통주국이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통주국에 의해서 대통령이 이제 탄생을 하는 겁니다. 선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임기는 6년. 임기는 6년인데요. 임기는 6년인데 연임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연임을 그러니까 뭐 초선, 뭐 재선까지 되고
3선은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연속으로 재임 기간을 가지는 연속으로 취임하는 걸 연임이라고 해요. 당연히 여러분 민주국가라면 연임 제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 규정 자체가 없어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기가 6년이고 이 통주국에 의해서 선출이 되면 몇 번이건 무한대로 계속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대, 종신 대통령의 가능성이 바로 가능성이 열린 게 바로 유신헌법이다라는 겁니다. 박정희를 종신 대통령, 죽을 때까지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도록 헌법을 바꾼 게 바로 유신헌법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래서 박정희는 종신 대통령이 되고 실제로 종신 대통령 했죠. 죽을 때까지. 그리고 이 대통령의 권한을 극대화하는 그런 어떤 헌법이 바로 유신헌법이었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아주 극대화하는 헌법이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바로 대통령한테 일종의 마법의 지팡이 하나를 딱 준 거예요. 이렇게 뾰로롱, 이게 마법의 지팡이라고 하면 개구리가 되어라 뾰로롱 하면 진짜로 개구리가 되는, 진짜는 아니죠 여러분. 말하자면 이런 것까지 가능한 아주 엄청난 권력을, 엄청난 권한을 바로 대통령한테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마법의 지팡이에 해당하는 대통령의 권한이 뭐냐? 바로 긴급 조치권이다라는 거예요. 긴급 조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통령은 못하는 게 없어집니다. 영장의 발부 없이,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 없이 사람을 그냥 아무나 그냥 잡아다가 체포에다가 원하는 만큼 가둬놓을 수가 있어요. 감금할 수가 있고 또 원하는 물건이 있으면 압수할 수 있습니다. 영장 없이. 그리고 뭐 얼마든지 어디든지 수색을 할 수 있어요. 영장 없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전부 다 해집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권리가 바로 긴급조치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때에는 이제 인권이 없는 그런 어떤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국회 예산권으로 국회의 기능은 거의 마비시키고 국회 예산권을 가지고요. 또 국회의원 3분의 1 임명권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정수 가운데에서 3분의 2를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뽑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법원은 법관 임명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법관으로 법원을 구성을 할 수가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때에는 삼권 분립이 지켜지지 않는 그런 삼권 분립의 그런 어떤 균형이 완전히 깨진, 오로지 이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다 이렇게 집중이 된 일종의 그 새로운 형태의 황제 국가, 새로운 형태의 왕국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어느 헌법이요? 유신헌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점점 이제 박정희 정부에 대한 이런 어떤 탄압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부에 대한 이런 어떤 저항이 점점 세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 유신헌법에 대한 가장 저항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저항은 요거 하나만, 3.1민주 구국선언. 3.1민주 구국선언,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3.1민주 구국선언. 당시 우리 학생과 시민들, 그리고 많은 야당 지도자, 재야 인사들 전부 다 3.1절에 모여가지고 3월 1일에 모여서 바로 3.1 민주 구국선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국선언을 합니다. 요거 나오면 유신헌법에 대한 반대 운동이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결국 이 박정희 대통령은 결국 1979년 10월 26일 11.6 사태로 결국 피살을 당하지 않습니까? 사망을 하잖아요. 요거는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1978년에요. 78년에 전 세계적으로 제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게 돼요. 석유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아라비아 반도, 바로 서남 아시아 아니겠습니까? 중동, 보통 우리 중동이라고 그러죠. 중동에 이 산유국들이 갑자기 일제히 다 같이 석유 가격을 아주 높이 올립니다. 그래서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들은 아주 큰 타격을 입는 게 바로 석유 파동이잖아요. 이 석유 파동은 1차, 2차 이렇게 있는데 73년에 한 번 있었고, 그리고 78년에 요때 또 한 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경제가 아주 크게 큰 타격을 받았는데 이때 YH 무역이라고 하는 가발을 만드는 그 회사가 부도가 나요. 부도가 나면서 이 YH 무역에 정말 수없이 많은 여자 종업원들이 그 가발을 만들던 여자 종업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고 급여를 몇 개월 동안 그 밀린 급여를 받지 못하고 모두 실직을 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YH 무역의 그 여자 종업원들이 다 어디 모여가지고 농성을 했냐면요. 농성을 했는데 당시 야당 그 건물에 들어와서 바로 농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신민당 총재인 김영삼이 이끌고 있었던 신민당 당사에 들어와서 거기서 농성을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당시 그 노조 그 대표인 김경숙이라고 하는 여성이 이제 건물 위에서 이제 추락사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밝혀진 것이 사고사가 아니라 결국 이제 경찰의 그 강경 진압에 의한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밝혀졌다라는 거죠. 떨어져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죽었고 그 시신을 이제 옥상에서 던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이제 커지면서 당시 김영삼 씨가 바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든 기자들을 모아놓고 바로 이 박정희 정부를 규탄을 하는 그런 어떤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김영삼이 국회에서 제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김영삼의 그 정치적 고향은 어디죠, 여러분? 마산, 부산 이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김영삼을 너희들이 뭔데 제명을 시켜라고 하면서 부산 마산에서 부마 항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박정희 정부에 대한 이 부마 항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놓고 당시 이 박정희 정부의 수뇌부에서 갈등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예요.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는 온건한 입장으로서 최대한 부드럽게 해결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입장이었고, 그리고 당시 대통령 경호실장인 차지철은 그냥 강경 진압을 하자라고 했었는데 대통령 박정희는 차지철의 강경 진압 쪽으로 생각이 기울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전부터 내내 갈등과 견딜 수 없는 어떤 그 내부적인 갈등으로 굉장히 큰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의 이제 기폭제가 되어가지고 바로 1979년 10월 26일에 바로 이 대통령 그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가 바로 차지철과 박정희를 권총으로 쏘죠. 그게 바로 12.6 사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바로 1979년 10월 26일에 결국 피살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아직 경제가 좀 남았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요거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마을 운동도 또 우리 그 박정희 정부에서 또 요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5개년이니까 제일 먼저 시작된 거는 1962년부터 2, 3, 4, 5, 6, 66년까지입니다. 요게 1차가 되는 거죠. 요게 1차. 다음 2차는 1967년부터 71년까지가 2차가 되겠고요. 다음에 3차는 계속 5를 더하시면 돼요. 1972년부터 76년까지. 그리고 4차는 77년부터 1977년부터 8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는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전혀 외우실 필요가 없고, 자, 1966년부터 71년까지. 대체로 1960년대이기 때문에 1차와 2차 이렇게 묶어가지고 1960년대 이렇게 기억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3차와 4차는 1970년대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962년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이 되어서 경제 발전을 스타트했는데 1960년대는 대체로 우리 경공업 위주의 경제 발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가벼운 물건을 만드는 산업을, 공업을 바로 경공업이라고 하죠. 그리고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 중공업은 무거운 물건.
대체로 어디서부터 무거운 물건이냐 뭐 그런 어떤 기준은 없고요. 경공업은 가벼운 물건, 뭐 생활 필수품이라든지 또는 뭐 의류, 뭐 신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네, 가벼운 물건을 만드는 공업이 바로 경공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화학공업은 중공업하고 화학공업을 합쳐가지고 중화학공업이라 그래요. 중공업은 무거운 물건, 뭐 자동차라든지 또는 배, 조선공업이라든지 또 기계공업 이런 것들이 이제 중공업이 되겠고, 화학공업은 화학물질, 뭐 플라스틱과 같은 그런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공업을 화학공업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합쳐서 중화학공업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을 비교를 했을 때에는요, 아무래도 부가가치는 중화학공업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중화학공업이 경공업보다는 더 큰 돈을 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화학공업을 시작을 하려면 일단 돈이 있어야 돼요. 자본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만 중화학공업은 시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었던 당시 초반부에 우리 박정희 정부, 우리 대한민국이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경공업. 자본과 기술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이런 어떤 경공업으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년 동안 돈을 열심히 벌면서, 그리고 이 10년 동안에 바로 베트남 특수도 있었죠. 베트남전이 바로 이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특수와 같은 그런 어떤 도움을 받아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과 그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서 바로 중화학공업을 스타트했는데, 이것이 바로 크게 성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 바로 이제 시작이 바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중화학공업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1960년대 경공업, 그리고 1970년대 중화학공업. 그 과정에서 실현도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아까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1973년에 제1차 석유파동이 있었고요. 석유파동이 있었고, 그리고 1978년에 제2차 석유파동이 있었다. 석유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서 석유를 수입하는 수입국, 석유 수입국은 아주 크게 큰 타격을 받은 것이 바로 석유 파동이 되겠습니다. 오일 쇼크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1차와 2차가 있었는데 1차 때에는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을 합니다. 어떻게 극복이 되냐면요. 여러분,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 석유를 사는 나라는 아주 크게 힘들겠지만 석유를 파는 나라, 산유국들은 엄청나게 돈방석에 앉게 되겠죠. 그래서 산유국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게 되고, 그 산유국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여러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바로 자기 나라의 건설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건설 사업에, 중동의 건설 사업에 바로 우리 한국 기업이, 건설회사가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1차 석유파동 때에는 중동의 건설 사업에 바로 우리 부지런한 성실 근면, 그게 우리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 우리의 그 성실 근면한 한국 회사가 아주 크게 인정을 받으면서 중동 건설 사업에서 우리가 큰 성공을 거두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중동 건설 사업에 우리 한국 회사가 참여를 해가지고 굉장히 큰 돈을 벌었다. 그래서 1차 석유 파동은 우리한테 결과적으로는 이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동 특수라고도 표현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 사이의 기간 동안에 1977년에는 수출 100억 불 달러도 바로 달성을 하고 뭔가 아주 크게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할 것 같은 그런 어떤 조짐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렵부터 우리가 이제 중화학공업이 정말로 이게 발전 가능성이 높구나라고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중화학공업에 아주 심하게 과도하게 중화학공업에 집중 투자하게 됩니다. 그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중화학공업 중복 투자 또는 과잉 투자라고 표현을 해줘요. 중화학공업 과잉 투자. 중화학공업 과잉 투자 또는 중화학공업 중복 투자라고 표현을 해주는데요. 많은 중화학 회사들한테 바로 정부가 뭐 면세 혜택, 세금 면제해준다 또는 감면해준다 라고 하는 그런 혜택 주고 또 보조금도 지원을 하면서
야, 중화학공업 공장 이거 갖고 되겠어? 더 만들어. 공장 더 세워. 앞으로 틀림없어. 정말 중화학공업 앞으로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막 중화학공업의 규모를 판을 막 키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 이후에 뭐가 터졌다고요, 여러분? 석유 파동이 딱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차보다는 제2차 때 그냥 직격탄을 딱 맞아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회사들이 부도가 나면서 방금 전에 공부한 YH 무역 사건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결국 박정희는 죽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이후에 아주 심각한 혼란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가게 된다라는 거죠. 1979년, 1980년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전개가 된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러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바로 요 정도. 60년대에는 경공업 위주, 그리고 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 위주인데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했다. 하지만은 문제가 있었다. 시련도 많이 있었다. 1차, 그리고 2차 석유 파동이 있었는데 1차 때에는 중동건설 여기에 굉장히 많이 우리가 성공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매우 큰 이익을 봤다. 그래서 이것을 중동 특수라고도 표현을 한다. 그래서 1차 석유 파동은 잘 넘겼는데 2차 때 잘 될 줄 알고 장사를 이렇게 키웠는데 규모를 막 넓혔는데 그때 마침 석유 파동이 또 찾아와가지고 우리는 아주 큰 시련을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도 죽고 그 과정에서 12.12 사태라고 하는 두 번째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두 번째 쿠데타도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새마을운동. 네, 새마을운동 보시겠습니다. 당시 이 공업 발전에 바로 박정희 정부가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시에 공장이 있는 도시 위주의 그런 어떤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성장을 해서 당시 농촌은 점점 이 도시와 그 농촌 간의 이 격차가 성장의 격차, 이 빈부격차가 점점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러한 농촌을 살리기 위한 농촌의 현대화, 농촌의 근대화 운동으로서 출발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마을운동 하면 뭐 근면, 자조, 협동 이렇게 세 가지가 3대 표 아니겠습니까? 근면, 자조, 협동을 중심으로 해서 농촌을 살리기 위한 농촌 살리기 운동을 전개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크게 이 새마을운동은 197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아주 크게 성공을 하면서 이것이 농촌만이 새마을운동을 하는 것이냐? 아니다. 도시에서도 새마을운동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판단 하에 농촌에서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으로 도시를 포함한 모든 지역으로 확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시작 연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새마을운동은 지금까지도 계속 그 의미와 그 활동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봐주시면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박정희 정부는 아주 훌륭한 정리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번 강의에서 18년 동안의 우리 한국 현대사의 아주 중요한 다이나믹한 부분을 우리가 좀 봤는데요. 다음 강의는 더더욱 다이나믹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번 강의에서 적어도 두 문제, 그리고 어쩌면 세 문제, 그리고 어쩌면 경제까지 합치면 네 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끝!